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첫째, 부를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거의 99%의 소비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비교 소비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산가인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자산가들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과 대화의 밀도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어센던트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고 벤처캐피털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전략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인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순자산 기준으로 2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 8억 정도가 있으면 본인을 스스로 부자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46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신기한 포인트는 소득 수준도 2배 높고 그리고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자산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수치는 미국은 응답자의 48%가 자신은 비교적 부유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 1.1%만이 본인을 부유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0% 이상은 본인을 서민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행복지수이죠. 2024년 UN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몇 위 정도가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5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아주 낮은 수준의 행복감, 정신적인 가난함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비교하는 병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행복한가에 대한 기준 없이 타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타인의 모습들을 기웃기웃거리고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나치게 물질적인 병입니다. 어디에 해외여행을 갔다 비즈니스를 탔다, 퍼스트를 탔다 그런 지표와 인덱스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 가난의 질병에 우리를 빠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우리의 환경 자체가 수십 년간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발달하다 보니 그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과 허점 그런 위험함이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중산층이라는 개념에도 녹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까 이런 식의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신적 가난의 질병, 제가 요즘 좀 많이 깨닫고 있고 돈의 심리학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첫째, 부를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고요. 돌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면 누군가는 계속 어느 한 곳에서 일론 머스크가 터졌다. 이번엔 젠슨 황이 터졌다. 그리고 나서 나도 저렇게 가까이 돼야 될 텐데 나도 그 주식 사야 될 텐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데 거기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NS죠. 이 SNS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부를 만들어내는 측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측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교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크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즉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진짜로 필요하고 원해서 갖는 거라면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소비는 본인의 분에 넘치지 않는 소비니
이상 아주 바람직한 소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99%의 소비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뭘 타네? 제가 무슨 옷을 입었네? 제가 롤렉스를 차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차고 싶다. 자기는 그거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롤렉스가 눈에 들어와.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비교 소비인 것이죠. 그 비교 소비를 폭발시키는 곳이 SNS입니다. SNS의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죠. 최고가의 호화로운 리조트에 가고 에르메스 백을 막 농장에 10개, 20개씩 갖다 놓고 색깔별로 그걸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서 한 컷 한 컷씩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나오면서 언니 신발 어디 거예요? 자켓 어디 거예요?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부를 만들어내고 부러움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소비를 폭발시키는 그죠? 그 패턴인데 이게 타자의 욕망을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을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위에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가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수성가에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사례 아니면 진짜 IPO에 성공해서 증시에 대비해서 본인의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자산가들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예요. 쓸데없는 과시용 소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산가인 척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진짜 자산가 분들은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니발 타요. 아니 가족들과 함께 이보다 편안하게 승차감 괜찮게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롤스로이스를 탈 수 있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건물만 해도 수채가 있는 엄청난 천억대 자산가인데 카니발 타고 다니세요. 쓸데없는 부의 과시 이런 거 그러려고 돈을 쓰는 류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하수의 유형이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그 돈을 쓰는 과정을 사실 차갑게 다루더라고요. 뜨거울 때 돈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감정적으로 돈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 내가 막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좀 번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돈을 쓸 때는 뜨겁게 쓰지 않고 차갑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쿨링오프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쓸 때 쓴다는 거예요. 쓸 때는 그분들은 잘 씁니다. 쓸 때 아끼지 않아요.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는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간다. 이럴 때는 그분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남들과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쓰거나 할인한다고 쓰거나 싸 보인다고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할인율은 내가 살 확률이다 그런 표현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70% 할인합니다. 네가 살 확률이 70%다. 근데 그런 자산가분들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연봉이 올랐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져야 하는 것은 1년 전에 비해서 나의 자산이 얼마나 늘었어. 이게 핵심이죠. 나의 자산은 뭐예요? 나의 돈을 늘려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식도 내 돈을 늘려줄 수 있죠. 배당금도 줄 수 있고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자산은 또 부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봉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는 나의 자산이 매년 얼마나 쌓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만 결국 자산이 커지면 이 자산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생기고 배당금이 생기고 이자가 생기고 거기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복리의 마법 그 이자와 배당금에 또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기업인들, 창업가들, 자산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첫 번째는 그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자였다가 부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뼈저리게 실패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게 조급하면요 커다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훨씬 더 긴 시간 축에서 차근차근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정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자산을 점점 더 늘릴 수 있어요. 그죠?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핵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컨트롤한 마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함부로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속 비참함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멘탈이 흔들리면서 안 좋은 의사결정의 패턴으로 결국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이 평소에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는 패턴들, 복귀하는 습관들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그런 복귀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본인만의 이사회를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함께 골프 라운딩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결정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요할 때 그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좋은 의사결정의 패턴을 습관화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를 때 얼마를 벌었고 틀릴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돈을 얻을 때 크게 얻고요. 그리고 손실을 볼 때는 최대한 작게 손실을 보는 이 패턴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짜질구리한데 막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부자가 안 됩니다. 코인을 한다? 비트코인에 막 500만 원, 리플에 500만 원, 이더리움에 500만 원 절대 부자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그냥 절대적이다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자산의 몇 프로를 그냥 꾸준히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조금 분산 투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너무나 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잃을 때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데미지를 내가 입을 수 있을 그런 패턴들을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책 정도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참 너무 좋아요. 명저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선명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잘 요약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돈의 속성,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리 상태, 그리고 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지, 왜 부자가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유태인들이 가르치는 부자 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되는 방법. 첫 번째, 수익을 늘린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인다. 세 번째, 잘 투자해서 불린다. 그죠? 요 세 가지 패턴밖에 없죠. 수익이 한 개도 없으면 이건 그냥 1번, 2번, 3번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익은 있어. 근데 지출도 똑같아. 아니면 지출이 더 많아. 비교 소비에 타인의 욕망을 쫓느라고 1번은 오케이인데 2번이 실패해서 3번으로 못 나아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 2, 3의 패턴을 우리가 습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부분들이 수익 창출은 잘 하는데 소비의 씀씀이가 너무 커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산이라는 개념과 부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산은 돈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산이에요. 부채는 돈을 점점 빼앗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 빚, 자동차 리스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점점 내 돈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부채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돈이 계속 새는 거고요.
주위에서 풍족하고 스스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물질이 주는 행복이 유한함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이 상위 3% 안에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풍요롭고 잘 벌고 남들도 본인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서 상위 3%를 상위 1%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 자식들과의 시간까지 다 희생해 가며 그 3%를 2%로 가기 위해서 2%를 1%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패턴들.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상위 3%에서 상위 1%가 됐다고 해서 그게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게임에 들어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돈의 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충분한가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책 대화의 밀도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행복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지성의 영역이다. 여러분들 행복은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선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제공해 줄 때 비로소 일상이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물질과 돈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